알려지지 않는 드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기만한 거, 메뚜기만한 거, 참새만한 드론들이 가면 딱 앉는 순간 폭파하는 거예요. 드론이 게임 체인저로 지금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알바지로 사용되는 것이 북한군 이렇게 볼 수 있죠. 김일성 사진이 있는 저런 전단을 보고 투항을 할까요? 그걸 보면서 상당한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죠. 아, 속았구나. 바깥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 제가 볼 때는 의식에 엄청난 변화를 줄 거예요.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제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에서는 이제 북한군의 투항을 권유하는 전단들을 좀 뿌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KBS 기자들이 거기 현지에 가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뉴스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전단입니다. 한글로 가득 채워진 전단에는 살고 싶다고 적혀 있는데 충분한 음식과 의료 지원 제공도 명시했습니다. 왼편에는 특이하게 김일성 사진을 넣었습니다. 북한군의 투항을 이끌어내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설명입니다. Thousands of such leaflets, a lot of are packed into the artillery shell and can be thrown up their positions, their trenches. KBS 취재진이 만난 우크라이나군 전쟁포로 처리 본부는 아직은 북한군 포로가 없지만 내년 초면 생포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파병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t the moment, it's too early to say about that, but of course, as long this happens, I guess next year it will happen.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 중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사흘째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북한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영상 보셨습니다만 우크라 군에서도 이렇게 전단까지 만들 정도면 나름 북한군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그 러시아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그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답하기 좀 그런 느낌을 가져서 김일성 사진을 내놨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북한 지역에서 심리전을 펴고 네. 그 북한 주민들에게 김일성에게 충성하도록 정치 선무 공작을 한 네베노프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그 당시에 저는 선무 공작을 하러 북한 지역에 많이 들어왔는데 역사가 참 이렇게 반복되는. 그럼 원래 우크라이나 군이 좀 이런 선전선동에는 조금 능한. 그때 우리 북한 지역에 많이 들어왔던 네. 그 출신들이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많았고 레베노프도 우크라이나 출신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크루츠크 지역에 세종대왕도 놀랐을 거예요. 한글이 저렇게 쓰여질 줄 몰랐을, 사용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크루츠크 지역에 지금 종전 협상을 앞두고 굉장히 치열한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는 크루츠크 지역을 점령을 유지한 가운데 어쨌든 종전 협상을 가고 싶고 그 러시아는 좀 탈환한 가운데 가고 싶은데 여기에 총알바지로 사용되는 것이 북한군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당국 또 미국의 정보 당국 우리 정보 당국이 밝히고 있는데 저 지역이 사실은 이 좀 개인 방어가 음호 시설이 없는 광활한 평야 지역이에요. 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한 인명 피해가 발생될 걸로 발생하고 있고 또 2차 세계 대전 때도 1943년에 단 50여일의 전투에서 22만 명 러시아 스탈린 군대와 히틀러 군대가 22만 명이 50일 동안 사망했던 전사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백병전 또 소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그 우크라 전쟁 전황을 크게 보면
러시아가 약간은 좀 유리한 거는 맞잖아요. 두 개 네. 지역으로 봐야 되는데 돈바스 지역이라 해서 동부에 러시아가 처음에 인베이지 침략했다 뺏은 땅, 뺏긴 지역. 우크라이나로부터 뺏은 지역에서는 공고하게 러시아가 이제 지배를 점령을 하고 있죠. 공개 점령하고 이 돈바스 지역의 어려운 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심해서 들어간 데가 지금 크루치크 지역이에요. 크루치크 지역에는 처음에 한 1000만 평방킬로미터 상당히 그 인구는 적어요. 그 지역이 네. 땅은 넓은데 인구는 한 45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은 지역인데 듬성듬성 사는 지역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을 그 2차 세계 때 거의 완전 파괴된 지역이거든요. 완전히 평원이잖아요. 예, 평원인데 거기에 이제 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래도 조금 최근에 러시아가 반격을 해서 조금 러시아가 회복했다는 어떤 이런 정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또 크루치크 지역은 그 우크라이나가 조금 우세를 유지하고 있고 우세를 유지하고 있고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 지역은 거의 러시아의 우세가 굳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제 쿠르스크 지역,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간 쿠르스크 지역은 우크라군이 약간 우세를 점하고 있는 지역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종전 협상을 하면은 그 협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조금 더 돌려받을 수 있으려면은 크루치크 지역을 점령해서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크루치크 지역에 북한군이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총알바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러시아군 입장에서도 쿠르스크 지역이 좀 까다로운 지역이기 그 때문에 북한군을 까다롭다기보다는 이제 전선을 보면 이제 희생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부 지역의 우세를 유지하려니까 돈바스 지역에서 병력을 못 빼는 거죠. 그 못 빼는 병력을 북한군이 대신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또 지금 그 3년여의 전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엄청나게 자살 드론을 중심으로 한 살상 능력을 갖추고 전투 경험이 많은 우크라이나 군대하고 정예 군대하고 북한은 그 지형도 익숙하지 않고 자살 드론 같은 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그 북한군이 지금 무방비로 많이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인지전이죠. 우리가 투항해라. 무기 버리고 손들어.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트루치크 전선에 막 그 삐라가 전단지가 돌아다니는데 한글이 거기에 그렇게 사용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방금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국정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망자가 이제 최소 100여 명, 또 부상자가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다는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북한군이 광활한 평원에서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 전쟁하면서 핵가 세련된 어떤 살상 기술, 세련됐다 그 말 고다된 살상 기술이 자살 드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쭉 날라오는데 그걸 보고 있는데 그 드론 그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파괴하는 저거죠.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거의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북한군이 소모되고 있다. 정말 안타깝고요. 아마 저는 북한군들이 이 전단지의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봐요. 근데 아까 그 전단 보셨습니다만 이 전단 이제 김일성 이제 사진도 있고 그렇긴 한데 거기 이제 파병된 북한군들이 좀 젊고 어린 병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김일성 사진이 있는 저런 전단을 보고 투항을 할까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우리가 북한의 대규모 인원이 서울에 온 것이 예를 들면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또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 또 평창 때 응원하러 왔지 않습니까? 네네. 응원했던 여성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탈북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쭉 보면은 그 삐라뿐만 아니라 그걸 보면서 상당히 의식의 변화가 오는 거죠. 응원하러 왔던 여성들이 보고 남조선 자유분방한 모습, 특히 뭐 회전문 돌리는 거 이런 데서 굉장히 24시간 물이 따뜻하게 놓는데 깜짝 놀라는 이런 모습인데 아마 북한보다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 힘들지만은 그 모스크바의 군수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병영 생활 또 북한에서 본 것보다 이 10,000명이 세계 사회의 물질 문명, 고도화된 물질 문명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북쪽으로 돌아가더라도 엄청나게 조사를 받고 감시를 받겠지만 그러나 의식에 엄청난 변화를 줄 거예요.
이 북한군 병사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가는 건 아니고 러시아에 조금 있다가 교육받죠. 오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그런 어떤 뭐 발달된 그런 어떤 그렇습니다. 도시라든지 이런 그 문화를 숙소, 보니까 또 마음대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 좀 더 북한보다는 기름진 음식을 먹는 이런 의식주의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러시아가 사회주의 그래도 북한하고는 다른 어떤 그러니까요. 물질 수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을 이제 교육기관 있잖아요. 네네네. 그 현지 적응 교육기관을 통해서 전선을 가게 그것을 보면서 아 속았구나. 바깥 세상에 이런 줄 몰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거고. 북한 응원단들이 그런 모습을 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쿠르스크 지역에 지금 북한군이 10,000명 정도 이제 파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지금 이제 국정원에서는 한 100명 정도 사망이고 1,000명 정도 근데 부상이라고 살상 통일의 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실사하기 힘들죠. 그게 그 힘든데 미국 정보 당국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정확한 정보인데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 우크라이나 당국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국정원에서 조금 전에 보면은 100명 사망에 한 1,000여 명 부상이니까 이 정보 한국과 미국,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발표를 보면은 수백 명 이상의 살상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확인된 게 이제 1% 정도,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00명이니까 1% 정도가 사망을 한 건데. 1,000명 정도 부상당했다는 그런 굉장히 부대가 거의 그러니까 뭐 전투 불능인 거니까 그럼 한 10% 정도가 지금 이제 그때 전투 불능인 건데요. 그렇죠. 이거 지금 한 너댓 달 정도 됐잖아요. 지금 간지가. 그 정도의 피해 상황은 어떤 일반적인 전투 피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실제 전투가 이제 교전이 이루어진 것은 이제 지금 시작되는 거죠. 네네. 지금까지는 전투 배치 준비 기간 또 배치하는 기간이고 첫 번째 전투에 가까운 저런 전투의 전 사상자가 어떤 대단한 거죠. 미국이 6.25 전쟁 때 참전했던 첫 번째 부대가 스미스 대대예요. 예. 이제 스미스 대대가 초전에 100여 명 미만의 전사자를 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거든요. 부대 파병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첫 번째 저런 교전에서 1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명이 부상해서 전투를 못할 정도면은 거의 괴멸 수준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불가능한 그런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그래서 예측이 이게 된다는 건데 두려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보니까 잔인하게 이걸 뉴스를 감추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비인도적인 작업을 하고 있다. 북한군의 시신이 어디에 우크라이나 군에 가지 않도록 포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데 이런 건 정말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군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게 우크라이나 군의 드론인가 봐요. 특히나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뭐 드론 공격 한 번에 50명이 사망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위협적이길래 그런 거죠? 자살 드론을 현장에서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금 가장 대규모로 사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인데 그 러시아에다 아주 열세에 있는 군대가 러시아와 저렇게 교전 상황에서 교착 국면을 만들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데는 슈사이드 드론, 자살 드론. 처음에 드론은 갔다가 정찰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는 드론이었는데 안 돌아도 되는 드론이에요. 그렇죠. 가서 살상만 하고 안 돌아오는 드론인데 이 드론이 인명을 살상하는데 정말 놀라운 어떤 효과를 보여주고 근데 이게 있는 드론이 저는 어떤 시가전에서 많이 그 위력을 발휘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쿠르스크 같은 개활지에서도 굉장히 위력적인가 봐요. 제가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 또 그런 전문가들하고 대화하면 드론이 지금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는 드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조그만 모기만한 거, 메뚜기만한 거, 참새만한 드론들이 가면 그걸 참새로 생각하고 있는데 딱 앉는 순간 폭파하는 거예요. 자살 슈사이드 드론. 옛날에는 드론이 가면은 무인기 하는 드론이 사진 찍어 돌아오면 그 사진 보고 정보 분석하는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공격하고 아예 안 돌아도 되는 그런 드론이 너무나 그러면 규모도 작으면서 폭약이 또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결합돼서 아마 드론이 새로운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지금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그런 드론들이 현재 쿠르스크 지역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드론들이 쓰일 많습니다. 수도 있고 어떤 드론의 실험장으로 이제 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이제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자기가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키가 러시아 쪽에 있다고 봐야 됩니까? 우크라이나 쪽에 있다고 봐야 합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트럼프 판단으로서는 나토와 협력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거고 젤렌스키가 좀 양보하는 수준에서 종전할 거다. 예. 현 전선을 인정하고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이렇게 할 거다 생각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푸틴과 대담한 어떤 거래를 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푸틴에게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또 그 바이든이 했던 정책 중에서 미국 무기로 갖고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 큰 에러다. 바이든이 잘못한 거다 이렇게 네. 약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트럼프도 마음대로 바이든과 다른 우크라이나의 정책을 펴지만은 그러나 트럼프도 어쩔 수 없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잖아요. 갑자기 만약에 그 손을 떼고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해서 한다면 나토 국가와 척을 지게 되잖아요. 네. 그 수많은 나토 국가들이 지금 유럽 국가들이 여러 가지 국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있는데 미국만 발을 빼면은 미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을 뺄 수는 있겠지만은 유럽으로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네. 트럼프로서는 외교적 고립을 군사적 고립을 자초하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조기 종전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가 나토의 핵심 국가들하고 의논을 하지 않으면은 미국의 어떤 통제 능력, 미국의 어떤 세계사 주도 능력이 확 손상을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아프간 철수할 때도 제대로 조율 안 되고 나서 굉장히 나토 국가에서 원망을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나토 국가들하고 다른 스탠스로 확실하게 간다면은 나토하고 미국의 관계가 험악해지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유럽 발군을 유럽 군대를 그 국경 지역에 보내겠다. 이건 유럽 군대가 의논도 안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미국이 그래요. 관건인데 트럼프도 선거할 때 마음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조기 종전 시기였다. 네네네. 24시간 종전 시기였다. 선거 끝나고는 현실이죠. 여러 가지 나토와의 관계를 잘 다루면서 종전을 끌고 가야 되겠죠. 나토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어떤 국제적인 분위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대범한 정책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나토와의 관계를 험악하게 하면은 세계사에 대한 주도권. 네. 그 결국 도로 찾기 위해서 미국 우선주의인데 네. 그것을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망가뜨릴 수 있죠. 그 점에서 트럼프의 고민이 그 지점에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트럼프 2기 국제 정세 얘기를 좀 더 이제 깊숙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트럼프가 특별임무 대통령 특사로 리처드 앨런 그레넬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 담당이 될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고 북한 있어요. 전남대사라 했죠. 아 그래요? 예. 어떤 인물입니까? 그 리차드 알렌 그리넬 이 양반은 트럼프 1기 때 독일 대사도 했고요. 네. 세르비아 지역의 평화협상도 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뜻을 세워서 정치적인 활동도 많이 했어요. 이제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각보다는 젊네요. 롬니라는 대선 후보를 아, 돕기도 롬니. 했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공보 기능도 많이 했고 해서 네. 저 언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언론을 다룰 수 있는 노하우도 갖고 있고 정치도 했고 또 대사도 했는데 이 북한 독일 대사를 한 사람을 북한 전담 엔보이로 임명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또 트럼프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려지기 때문에 북한을 다루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그만큼 가장 미국이, 불행한 것은 북한과 한반도 의제가 네. 저 후순위로 밀려 있는 건데 북한을 북한과 중요한 한반도 의제로 하겠다는 의제로 거니까. 끌어들이기로 했다는 건 좀 높이평가하고 그런 측면에서 큰 우리 한반도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역할을 할 걸로 보는데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해 있는데 그레넬을 통해서 또 트럼프가 우리가 조율되지 않은 의제를 갖고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걱정들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진 않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뭔가 고위급 혹은
몰래 어떤 접촉이 그러니까 이어지고 있을 기본적으로 수도 있고요. 공보 기능, 네. 외교, 정치하고 또 그 세르비아 지역에 평화 네네. 협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니고시에이션에 상당히 힘만 실어주면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볼게요. 그 트럼프가 취임 전에는 이제 외국 정상들 만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이죠. 아키에 여사와 이제 트럼프 부부가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키의 그 아베 부인은 소문난 한국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부인이죠. 겨울 연가도 보고. 일부러 개인적으로 한국도 많이 방문했는데 아베가 22년에 사망했는데 예. 사망했는데 아베가 오랫동안 총리를 하면서 트럼프를 골프만 5번 쳤어요. 네, 그 가족들하고 그렇죠. 그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골프장 가서 또 신조가 우리 꽈당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렇죠. 브로맨스를 합니까? 네. 형제와 또 약간의 정서적으로 그 브로맨스를 아주 가까웠다고 하죠. 예, 그런데 아베가 사망할 때 트럼프가 가겠다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현직 대통령 바이든하고 조금 또 이렇게 현직 있으니까 조금 그렇죠. 과하게 가지는 않고 보일 수 있으니까. 장문의 조의를 발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아베에 대한 배려이면서도 향후 일본과의 관계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겠다. 특히 그 일기 때 그 파트너였던 일본의 아베와 약속 이런 부분에 대한 이행 의지 또 일본을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부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뭐 앞에 그 트럼프를 만났던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좀 가서 이런 거 초청 받아갖고 좀 하는 그런 게 되면은 여기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모습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죠. 트럼프가 아직도 취임 전이니까 총리 또 이시바를 만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아키에 여사를 만나는 것으로 어떤 일본과의 관계를 앞으로 잘 해보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준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가장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초청한 별장이 그 플로리다대 뭐라고죠? 네. 거기에 초청을 했죠. 그 부인이 갔어요. 그러니까 네. 일본으로 온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좀 기업인들이 지금 공공 외교를 펼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로리다 그 이제 리조트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좋은 일이죠. 그 트럼프는 지금 하나의 그 가족이 집권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집권했다 생각이 있어서 가족들을 공직에 많이 등용을 하고 또 가족들이 정치적 어떤 자문 역할을 허락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트럼프 아들도 상당히 영향력을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만났죠. 지금 트럼프 주니어와 만났고 한국 초대하고 싶다고 했는데 뭐 우리가 정말 답답한 상황에 있는데 기업인의 이런 외교 이런 것이 또 일종의 공공 외교가 되겠죠. 이런 외교가 그렇죠. 우리 외교에 도움 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장소가 트럼프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초청하는 별장이잖아요. 뭐라고. 인증을 받은 거군요. 거기에 초청받았다는 것으로 또 정윤희 회장 가니까 정윤희 회장이 운영한 회사 주가가 막 뜨고 있다 그래요. 그 트럼프가 아주 세밀하게 전략가로 거래 달인인데 초청한 자체만으로도 우리 한국으로서는 뭐 나쁘지 않죠. 근데 그 뭐라고 그 별장을 구입하는 가정을 봐도 얼마나 거래 달인인가 보면은 뭐라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던 거거든요. 네. 한 2천만 달러에 팔겠다고 내놨는데 좀 사게 살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안 팔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좋은 경관 사이에 새로운 건물을 지겠다고 허락을 받은 거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 없이 그 경관이 차단되니까 2천만 내는 거 700만 달러에 트럼프 헐값에
트럼프 그걸 사서 지금 개인 별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참 또 대단한 뭐라고는 대단한 트럼프의 모습이 담긴. 네, 그것마저도 이제 거래처럼 하네요. 예? 이렇게 이제 기업인들이라도 이렇게 공공외교 이제 좋죠. 하면은 해야 좋을 것 됩니다. 같고, 네.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다 보니까 우리 좀 정치 상황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트럼프 측과 활발하게 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좀 그러지가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만 북한도 지금 우리의 정치 상황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을 거란 말이죠.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2월 16일자 저 외국인들이 보도를 하는 통신사죠.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탄핵 상황을 보고하고 또 보도를 했고 주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반응, 민심을 좀 이렇게 집중 보다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 모습이 그대로 하루 우리 생중계가 되면은 북한 주민에게 혼란을 줄 거 아닙니까? 자유분방하네. 참 북한하고 다른데 사실 저쪽에서는, 우리 헌법 질서로 보면은 북한이 내란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내란에 어쨌든 북한은 그 사이에 네. 우리 탄핵 상황을 보도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사망 13주기쯤 돼요. 그 추모 행사에 열을 좀 올리고 있어서 자기들은 그러한 국내적인 정치적인 것 안정돼 있다는 것을 만들어내는 체제 안정감을 주는데 좀 주력하고 있고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을 보도하는 데는 그 조금 이중적인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 그 임수경 그 북한에 가도 임수경이 기습적으로 서울 방문하러 집에 찾아가니까 너무 잘 살고 자유분방하고 아직 가족들이 공기업이 잘 다니는 것이 보도돼 갖고 역부작용이 있었어요. 국내에 일어나는 우리는 헌법적인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내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그렇겠네요. 북한 주민들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하면서 그 주로 주민들의 어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러 정서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상황을 적극적으로 보도하면 생중계 못하죠. 동요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고려하고 이제 다른 이제 소식을 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